진짜 1분기 보시고 미티어 레이크 잘 돌아가고 잘 팔리고 하면은 인텔은 진짜 부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성공하면 인텔이 말하는 4나노 3나노 공정도 가겠구나라는 상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될 겁니다. 이방 늙은이 같은 대접을 받았던 인텔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포베로서도 되게 훌륭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이 회사가 파운드리 업체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 TSMC를 대체할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내년부터는 찐하고 이제 그냥 어정쩡하게 올라왔던 업체들의 차이가 확 벌어지는 시점이 클 거라고 보는데, AI 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려면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분이 왔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올해 정말 그 IT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참 돌아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빅테크들의 뭐랄까요, 그 군웅할 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큰 놈들이니까 그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점화됐고, 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4년을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개 기업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인텔인데요. 이번에 인텔이 계속해서 분명히 공정에 대한 연기를 발표할 거야. 23년 내내 투자자들은 얘네가 하겠다라는 뭐 7나노, 4나노, 3나노, 그 다음에 18옹스트롬 이거를 절대 못할 거니 분명히 중간에 연기한다고 발표할 거야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연기 안 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결국은 메테오 레이크가 나왔고, 이 포베로스 기반의 메테오 레이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24년도 칩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포베로스라는 거는 인텔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이제 네이밍이죠. 네. TSMC는 SOIC.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코어스라고 하죠.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예. 요거를 이제 뭐 RDA를 쓰는 쪽도 있고 코어스 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쓰는 거를 코어스 L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은 큐브 시리즈라고 하죠. 네네. 3D로 그렇죠. 이제 SRAM을 프로세서 위에 올려서 붙이는 거를 이제 X큐브라고 하고. 네네. 예, HBM하고 프로세서를 이제 이렇게 우리 2.5D 구조라고 하는 그거를 I큐브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HBM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쓰는 거를 H큐브라고 하고. 네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텔은 일단 포베로스가 한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포베로스 옴니라는 버전이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RDA를 쓰는 건 좀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비싸게 만드는 게 포베로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이종 집적 반도체, 우리 헤테로지니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된 게 이번에 나오는 7나노 기반의 메테오 레이크인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테오 레이크가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칩들하고 이제 이전 칩들하고 다른 거는 온 디바이스 AI의 본격화된 칩이라는 거고요. 원래 인텔의 칩은 CPU나 GPU 같은 것들이 이제 블록이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NPU라고 하는 AI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블록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네. 그게 이제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네. 지금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안드로메다 얘기를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칩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고도화 속도, 즉 집접화, 미세 집접화의 속도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자 칩 그 메이커들이, 파운드리 메이커들이 그 칩을 미세화하는 거는 하지만 그 옆단에서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칩들을 여러 개를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SMC는 코어스, 삼성은 큐브, 그리고 인텔은 포베로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양상으로 보니까 포베로스는 그냥 갖다 그냥 붙이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 칩 저 칩을 그냥 툭툭툭툭툭 붙여요. 근데 이게 인터커넥팅이 잘 돼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신호 교환이 잘 되고 전류 교환이 잘 되고 뭐 이러면 그냥 계속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확장성이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잘 붙이려면 네. 어쨌든 그 칩, 그러니까 이종 칩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우리가 선단 공정에서는 이게 5나노예요, 4나노예요. 이게 트랜지스터 머리 폭을 가지고 선단 공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특히나 후공정 쪽에서는 네. 주목할 게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O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칩끼리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 단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붙이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칩을 계속 크게 해서 많이 붙이면 의미가 없죠. 네. 칩을 작게 해서 여러 개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붙여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뭐 납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납땜을 이렇게 아무리 정밀한 손으로 해도 이게 붙으면 이게 두 개 딱 붙어서 쇼트 나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붙게 딱딱딱딱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요거를 네. 많이 하는 게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철 혹시 타보셨으면은 서울은 문이 4개, 부산은 문이 3개인데 지금 말한 I/O 개수가 많아서 된다는 건 문이 12개 달린 거예요. 근데 옆 사람하고 안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뷰 찰떡 같으시네 진짜. 네. 그러니까 문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여러 사람이 훅 내렸다 훅 타는 이런 느낌의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문이 많으면 옆에 하고 붙어버리죠. 사람들하고 부딪혀버려요. 근데 안 부딪힐 만큼 촘촘하게 많이 만드는 게 기술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2.5D 구조 핵심은 네.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를 이제 기존에 PCB 대신에 쓰는 건데, 그렇죠. 예, PCB가 만약에 뭐 선폭이 30 마이크로미터, 뭐 2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아주 하이엔드가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실리콘 인터포저는 나노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터포저라는 게 그냥 반도체 칩 다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지금 말씀하신 PCB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그 뒤에 보면 파란색 나오는 기판이에요. 이걸 아주 정밀하게 좋게 해도 마이크론 단위로까지 줄어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반도체를 우리가 웨이퍼 위에다 그리잖아요. 근데 그 웨이퍼 위에다 그려놓고 그걸 쪼갠 거를 또 웨이퍼 위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칩 온, 웨이퍼 온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실리콘은 워낙에 전류 흐름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I/O도 개수도 늘리고 신호가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해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칩, 이종 칩을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네. 엄청 빨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칩이 통과하는 회로 두께가 굉장히 이제 나노까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시그널이라는 거는 결국 저항이 크면 거기서 손실이 많은 건데 그렇죠. 선폭이 얇으면 저항이 적겠죠. 그렇죠. 근데 PCB는 두껍잖아요. 네네. 가는 길이. 그러니까 저항이 많고 네. 어떤 통신 속도가 한계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쓰면 좋은 건데 네. 문제는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죠. 그렇죠. 네. 칩 위에 칩을 올린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PCB보다 막 수배 비싸기 때문에 네. 인텔은 어떻게 하냐면 뭐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포저를 씁니다. 네. 근데 인텔은 딱 통과하는 그 길만 실리콘이라는 브릿지를 씁니다. 브릿지. 정말 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비용을 네, 줄여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PCB에다가 실리콘 브릿지만 그 딱 둘이 연결하는 부분만 네. 그 인터포저 같은 것들을 살짝 넣어놓은 거. 그래서 실리콘 브릿지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EMIB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네. 네. 인베디드 네. 멀티 다이 네. 인터커넥트 네. 브릿지. 예, 그래서 예. EMI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제가 인풋 아웃풋을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납땜을 하는 그 어떤 피치라고 하죠. 네. 요거를 좁히는 게 중요한데 1세대는 요 그 납땜 간의 공간의 피치가 5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요게 이번에 한 세대 더 레벨업 되면서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는 36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왔고 예. 이게 나중에는 더 내려가면 네. 인풋 아웃풋을 더 밀도를 높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두 개의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게 PCB 기존의 그 인텔의 로드맵 상으로는 1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PCB를 써서 1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어려울 거야. 네. 왜냐하면 거의 한 20 마이크로미터, 삼성 같은 경우는 한 25 마이크로미터 수준 되면 요게 납땜을 하면 두 개 붙어버린다. 여기 이 문제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내년에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그게 이제 그러면 10 마이크로미터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풋 아웃풋 수에서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기술이 네네.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요 납땜을 하려면 아주 미세한 먼지 크기의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씁니다. 네네. 요거를 이제 열하고 압력을 가지고 딱 붙이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TC 본딩이라는 거 가지고 네네. 딱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건데 네. 나중에는 아예 이제 범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예, 없애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네. 그게 그러면 이 범프를 없애고 그냥 다이렉트로 칩끼리 칩 투 칩으로 딱 붙여버리면 네. 요게 9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는 뭐 1.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된다. 네. 그러면 인풋 아웃풋을 엄청 늘릴 수 있죠. 칩을 예. 작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HBM의 신형이 그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전 딱 얘기 듣고, 그럼 사실은 범프를 통해서 신호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공간을 열어줘가지고 열이 났을 때 열 처리를 그 구멍 공간 사이로 뺄 것 같은데 그걸 딱 붙여버리면 열 처리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지. 그래서 그 머티리얼, 그러니까 방열을 할 수 있는 머티리얼, 그리고 칩끼리 서로 간섭을 주는 차폐, 네. 전자파 차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방열하고 차폐를 또 되게 잘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네, 한미반도체. 네.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칩을 또 많이 쌓아야 돼요. 그렇죠. HBM 같은 경우는 기존에 8단이 메인인데 네. 요게 12단으로 넘어가고 예. 나중에는 16단까지 로드맵이 있어요. 예, 범프를 없애면 네. 16단까지 올리겠다고 그렇죠. 올릴 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죠. 요 네. 범프 공간이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계속 고층을 쌓는데 높이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 그 범프 공간이 없앨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존의 8단이 요 두께가 72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에요. 네. 네. 요걸 더 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겠죠. 요게 살짝만 건드려도 비스켓처럼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네. 층으로 짓는데 사람은 살아야 되겠고 층간의 높이를 줄이려면 층간의 이 콘크리트 두께를 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금 극단적으로 얇게 하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나 똑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 데이터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갈 수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기계학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HBM3하고 HBM3E까지는 네.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단위 전송당 비트가 1024라는 거죠. 네. 이게 네. 어느 정도나 크게 발전한 건지를 보려면 기존에 뭐 D램이나 다른 거에 IOGS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략 하나 어느 정도? 32개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는 32개가 1024개로 늘어나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CXL 뭐 그것도 인터포서의 변화인데 CXL 반도체로 뭐 해결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렇죠. 예, HBM하고는 IO 숫자가 아무리 늘려도 그렇게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CX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PCB를 통해서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터포즈에서 2개 통신하는 거하고 PCB를 일단 한번 내려가면 느려져요. 네. 네, 일단 그 고속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거를 밖에 나가서 잔디밭 걸어서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 5.0이라는 그 지금 PCB에서는 제일 빠른 인터페이스를 쓴다고 해도 그렇죠.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도 AI 반도체 쪽에서의 그 메모리 장치는 그냥 HBM으로 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 또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서버 칩에서는 이제 HBM이 메인이 될 것 같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간에 딱 이런 것들을 2.5D 구조나 3D 구조로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네. 내년에 나오는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의 기대치에 상당 부분 못 미칠 거예요. 실제로 네. 나오면.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진화하려면 하드웨어적으로 예. 프로세서가 기존에는 우리 그 모바일 시대 지나면서 완전히 다 주문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기존에 범용의 CPU나 GPU가 네. 그 SoC라는 AP로 완전 바뀌었고. 덕분에 브로드캐스트가 브로드컴이 예. 아주 주가가 아주 미쳤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는 프로세서는 다 주문형이죠. 뭐 인텔의 마이야 100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서버 칩이고 퀄컴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용 칩이 나온다 그러면 네. 그거하고 완전히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주문형 디램이 나와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LLW라고 해서 Low Latency Wide I/O. 네네. 대표적인 어떤 거 있냐면 그 애플의 비전 프로에 보면 중요한 프로세서가 2개 붙어요. 네. 그게 M2라는 두뇌 칩이 붙고 네. 그리고 16개의 어떤 그 센서들 있죠. 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칩이 있어요. 그게 R1이라는 칩이거든요. 네. 걔 옆에 딱 붙는 디램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없던 거예요. 네. 그게 애플이 설계해서 하이닉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메모리 파운드리거든요. 네. 그게 기존의 LPDDR5X 대비해서 인풋 아웃풋 수가 8배가 많고요. 그리고 밴드위스가 2배가 높아요. 네네네. 근데 대신에 용량이 굉장히 적죠. 1기가 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기존에 뭐 디램 같은 경우는 그래도 4기가 뭐 네. 이렇게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용량을 포기하고 밴드위스나 인풋 아웃풋 속에 완전히 몰빵을 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XR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메모리 쪽에서 주문형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애들은 우리 모바일 시대 TSMC 같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HBM에서 한번 성공한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쵸. 남한테 맞춰주는 경력이 그러니까 맞춤형 제작하는 맞춤 양복 그 제작은 내가 기성복음은 너희들보다 못 만들었지만 맞춤 내가 몇 년 더 먼저 했거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훌륭한 재단사들이 다 인력 양성이 돼 있는 거죠. 이미 네.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삼성은 기존에 다 우리 115, 뭐 105 이런 것만 잘 만든다는 사람들만 네. 많이 포진돼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올 초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D램 그냥 DDR 이런 쪽에 마켓시어 점유율 격차가 18%였거든요. 네. 1분기에. 네. 3분기에 이게 4.4%까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범용은 삼성이 잘하고 스페셜티는 하이닉스가 잘한다는 말도 맞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네네. 지금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예. 말이 계속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네네네. 다시 포베로스로 돌아올까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이제 메모리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난리가 났고 ASIC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이 지금 사상 최고치. 그 반도체 주식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제일 잘 나가는 게 브로드컴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인텔을 돌파한 것 같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이건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맞춤형 칩을 만드는 애들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용 D램 반도체로 그것들이 다 커버리지가 될 거냐 거기에 지금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수준의 IO를 원하는 D램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AI 쪽에서도 범용이 아니라 당연히 HBM이라는 다른 거를 쓰고 있고 그럼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가 어떤 좀 발전된 게 나오면 D램에 대한 요구사항,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또 다르게 펼쳐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쪽은 맞춤형 메모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 새롭게 열릴 수도 있다. 전혀 색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0%까지 보잖아요. 특히나 뭐 AMD 같은 데서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붙는 메모리들이 기존처럼 다 범용이 붙을 거다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향후 4, 5년 안에 기존 범용 메모리보다 스페셜티 메모리가 더 비중이 커질 거다라고 보는 쪽도 많습니다. 성장과 증가는 무조건이고 기성 거보다 얼마나의 점유율을 차지할 건지는 좀 봐가면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다시 이제 인텔로 잠깐 이제 메모리 외유를 갔다 왔으니까 다시 인텔로 넘어와서 이 포베로스가 사실상 그 TSMC의 그 코웍스라는 아주 빠른 I/O를 가지고 있는 그 어드밴스 패키징의 인텔 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업계에서 오래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담당하셨던 분한테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 원래는 TSMC가 오히려 인텔의 그 포베로스 그 관련 기술들을 카피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청초로람이 된 거죠. 인텔의 왜냐하면 인텔은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었지만 더 진화 발전을 시키는데 등한시했던 거고 그 사이에 이제 TSMC는 펜아웃 WLP나 이제 코어스 같은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진화 발전시킨 거죠. 고객들하고. 인텔은 뭐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칩만 만들면 되는데 뭐 자기 칩에 적당한 것만 만들면 되지 남의 요구를 다 맞춰줄 필요가 없었고 거기서 뭐 애플 거를 만들 이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포베로스를 만들었고 그 포베로스가 정말로 진보한 패키징 기술이면 인텔이 기존에 CPU만 만들던 회사에서 파운드리 회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파운드리라 그러면 대부분 프로세서 잘 만들어주는 것만 이야기하죠. 기존에 TSMC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AI 반도체처럼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나 프로세서 인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패브리케이션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인텔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서비스가 붙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칩을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거하고 이 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쿠다라는 생태계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엔지니어 생태계를 제공해 주는 거고, 최근에 퀄컴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도 단순히 뭐 AP를 잘 만드는 것도 있죠. 기존에 뭐 그 나왔던 스냅드래곤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된 제품을 내놨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심리스라는 컨셉을 제공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스라는 게 어떤 컨셉이냐면,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OS를 쓰거나 윈도우 OS를 쓰거나 하면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연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애플은 에어드랍을 통해서 쉽게 연결하고,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각자의 디바이스를 쓰지만 하나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윈도우 OS를 쓰고 나머지 연합군 진영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네. 근데 스냅드래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칩을 쓰면 안드로이드든 윈도우든 다른 OS든 불편은 없게 마치 애플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그 AMD의 MI300, 인스팅트 MI300이라는 그 시리즈 두 개를 내놨잖아요. 네. 일단 칩 자체에 대한 관심도 나쁘지 않았지만, 얘들이 이 칩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리의 관점은 엔비디아 칩을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엔지니어 생태계인 쿠다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네네.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를 쉽게 갖다 쓸 수 있는데, AMD 칩을 쓰면 이걸 가지고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제대로 전환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안 쓸 거야라는 게 관점이었잖아요. 여기 나오시는 대다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AMD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어요. ROCm이라는 이 6라는 이번에 소프트웨어 스택하고 힙이라는 그 어떤 컴파일에 대한 그 표준을 공개를 했어요.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트 인터커넥트 포터빌리티라고 하는데, 힙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쓰면 기존의 쿠다에 있던 소스 코드들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구나. 전환하니까 전환율이 95%나 되더라.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나스닥에서 좀 이렇게 침체되고, 그 뒤로 AMD가 확 이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칩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힌트를 준 거잖아요. 인텔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포베러스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선단공정도 인텔의 7나노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뭔가 보여주려면 인텔이 자기네들 칩을 가지고 뭔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힌트만 주면 정말 인텔은 그동안에 봤던 레벨하고 완전 다른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하드웨어의 스펙과 만드는 기술은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의미가 메티어 레이크와 포베로스를 보면서 느낌은 우리 아직 살아 있어 라는 걸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려면 이번에 메티어 레이크의 그 어떤 성능 수준, 퍼포먼스 수준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긱벤치는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 미티어 레이크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삼성 노트북으로 이달 중에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조만간에 이제 LG도 그 메테오 레이크를 채택한 노트북 PC가 곧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이거를 가지고 뭐 그게 제미나이를 돌리거나 뭐 챗GPT를 돌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기존의 인텔의 칩 엘더 레이크 대비해서 이 메테오 레이크가 얼마나 AI를 돌리는데 효율적이냐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AMD의 칩보다 얼마나 나으냐.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드디어 14나노에서 진짜 몇 년을 꼬그라져-가지고 있다가 10나노를 왔고, 요 랩터 레이크? 방금 전에? 네네, 맞습니다. 10나노, 10나노인 랩터 레이크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할 수 있느냐. 남들 다 가 있는 7나노는 좀 뒤늦게 왔는데, 근데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그다음 잘 돌아가느냐.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 나와야 하는 건데, 만약에 성능이 나오면 그동안에 뒤졌던 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추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냅드래곤이 공개한 노트북 PC용
그러니까 윈도우 OS 기반으로 하는 칩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로컬에서 지원되는 게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 수가 한 100억 개 정도, 200억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200억 개. 많은 데서는 뭐 한 300억 개까지 이야기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여기서 그 어떤 로컬에서 돌아서 나오는 성능, 퍼포먼스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정상공비를 구현하느냐. 네.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배터리를 막 2시간밖에 못 쓰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디바이스 그렇죠. AI로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성비, 발열 네네네. 이런 부분. 근데 아직까지 이제 네. 정확한 건 안 나왔어요. 내년 한 1분기가 지나야 미테오레이크의 성능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상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미테오레이크의 7이죠. 인텔 7 공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TSMC의 5나노나 4나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트랜지스터 뭐 어떤 집적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네. 기존에 사실 인텔이 이야기하는 게 허황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10나노지만 실제로 암코어 기반 7나노하고 거의 비슷하다. 네네네. 실제 벤치마크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네들 10나노를 인텔 7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7나노를 인텔 4, 네. 암코어 기반의 4나노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온 디바이스 AI용 AI가 어떤 게 메인이 될지 아직까지 모르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될지 아니면 애플의 GPT가 될지 네. 삼성의 가우스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가우스가 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런 어떤 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좀 약간 되려고 할 때 네. 그거를 돌렸을 때 이 칩에서 얼마나 잘 돌아갈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진짜 1분기 보시고 미티오레이크 잘 돌아가고 잘 팔리고 하면은, 인텔은 진짜 부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성공하면 인텔 4, 그다음 인텔 뭐 3, 뭐 하는 4나노, 3나노, 인텔이 말하는 4나노, 3나노 공정도 가겠구나라는 상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 뒷방 늙은이 같은 대접을 받았던 인텔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포배로서도 되게 훌륭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이 회사가 파운드리 업체로 등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TSMC를 대체할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메테오 레이크라는 제품이 되게 중요한 게 일부 그 칩 다이를 TSMC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네. TSMC 걸 받아서 쓰고, 기존에 이제 CPU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외부 칩을 가지고 패브리케이션 했는데, 네. 이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사실 그때 그 엑시노스 2200 GOS 사태 때 네. 그게 뭐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 GPU를 사실 AMD 거 세미 썼죠? 커스텀을 하려고, 맞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RDNA 툴을 가지고 와서 썼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냈는데, 네. 그게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던 거를 외부에서 가져오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 오히려 인텔은 매끄럽게 더 잘 되니까 네. 얘들이 의외로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하는구나. 네. 뭐 이런 게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막판에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했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내년 1월 달에 대만 선거가 전 세계 상반기,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뉴스, 반도체계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대만 선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민진당이 총통에 또다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쫓기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TSMC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더불어서 미국에다 파운드리를 확실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진당이 지금 여당이고, 네. 여기가 친미이고요. 네. 그 국민당이 반중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동률이거든요. 국민당이 친중. 네, 그렇죠. 친중이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국민당이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TSMC에 대한 그 네. 불안이 오히려 네, 그렇죠. 안 돼도 불안, 돼도 불안이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 미국 외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친중 후보가 되면 네. TSMC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좀 흘려내고 있거든요. 네. 반중이 네. 되면 또 중국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맞습니다.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중이 되면 27년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네. 친중 후보가 되면 네. TSMC 기술이 더 수월하게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네. 실제로 지금 보면 SMIC가 7나노 화웨이 AP 칩
양산도 성공했는데 최근에는 5나노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5나노 성공해서 노트북용으로 이제 그 칩을 이번에 조용하게 그냥 넣었더라고요. 네. 7나노 때 그때 막 너무 홍보를 했더니 미국에서 난리를 치니까 네. 5나노는 조용하게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대부분 대만 기술, 대만 엔지니어들이 가서 세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한국 그 TSMC의 기술자였고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저기 삼성의 14나노 양몽송요. 선두에서 했던 양몽숑이 그 SMIC에 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 이번에 중국 가서 그래서 이번 그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하웨이 매장에 갔어요. 하웨이 매장이 그 선전시에 있는 무슨 코콤가 굉장히 큰 쇼핑몰에 갔거든요. 물어봤어요. 메이트 60 너희 몇 대 팔았니? 이랬더니 저희 매장에서 5,000대를 팔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전국으로 몇 대 팔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200만 대인가 300만 대 팔았어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200만 대. 네. 그때 이제 500만 대 못 팔 거다. 네네. 많이 팔아봐야 500만 대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탭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럼 애플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연 중국 사람들 중에 200만 원 넘는 폰을 과연 얼마나 사겠나? 젊은 애들이 애국주의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그거 엄두나 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느낌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짜리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한국으로 이렇게 그 어떤 소득 대비로 따져 보면, 그렇죠. 네, 그건 뭐 많이 안 팔렸겠네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싸게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중국의 이제 공무원들이다 아니면 기업인들은 네. 애국의 어떤 네. 증명으로 여기 네. 딱 한 대 올려놓겠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서는 애플 쓰고. 네. 근데 실제로 그 홍콩에서는 좀 봤어요. 중국 폰하고 아이폰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홍콩에는 꽤 많았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못 만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네. 내년도 1월 달에 대만 선거에 따라서 그 지정학적인 반도체 지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인텔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가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인텔이 동네 바보형이니까 네. 이번에는 7나노도 고생하겠지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지금 별로 노이즈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보면 삼성의 불안,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TSMC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에 가까이 있는 삼성은 믿을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일 마음이 편한 건 인텔이죠. 본토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자기네 나라 회사가 제일 마음 편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인텔이 그 약진을 해서 파운드리로 넘어오는 순간 원천 기술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운드리 쪽에서 의외로 TSMC하고만의 경쟁이 아니라 인텔까지의 경쟁인데 자국 나라의 자국의 빅테크들과의 거래를 튼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거래처를 이룰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게 또 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파운드리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그 논문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인텔 창업자 고등모였어요. 네. 근데 고등모가 파운드리라는 컨셉은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실제로 그 인텔이 전성기 때도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기존의 자기네들 제품에 그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드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원래 다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네. 그동안 열심히 삽질을 한 네.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시 빨리 정신 차리고 뭔가 하고 있는데 사파이어 레피드 나올 때만 해도 이 회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는 멀어졌구나 경쟁력에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메테오레이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예.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면 이제 삼성의 주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힘들어 하실 텐데 저희가 사전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다른 쪽은 지금 남아 돌아서 뭐 메모리는 지금 난리가 나서 재고를 처치하지 못해서 똥값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다 적자를 내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완전한 쇼티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의 코어스가 지금 엔비디아 칩의 병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전 세계에서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아이큐브밖에 없는데 네. 인텔이 이제 포베로스를 너무 잘하게 되면 또 여기 변수가 네. 생기는 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죠. 뭐 삼성이 지금 HBM도 못 하고 있죠. 아이큐브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선단 공정에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도 네. 원래 또 기대했던 것만큼 또 속도도 안 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 진짜 큰일 났구나. 삼성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위기 경영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이야기였는데 진짜 네. 위기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인텔이 올해 그랬던 것처럼 회사가 더 나빠질 게 안 보이면 오히려 반대로 올라요 주가는.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마 내년에 삼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도 삼성에 대해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만 희망적인 부분이 보여도 오히려 더 환호할 수 있죠 주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AI 서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GPU의 적체가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GPU의 적체의 핵심은 파운드리 공정의 부족이고 결국 TSMC밖에 못 해주니까 못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인텔도 뭐 참전을 했다고 쳐도 인텔이 GPU 만들어주고 삼성이 GPU 만들어주고 TSMC가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거가 남아 돌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가격만 떨어뜨려 주면 쉽게 얘기하면 더 확산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도 쓰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한국의 뭐 IT 하는 업체들 다 쓰려고 그러고 게임 업체들 다 쓰려고 그러고 자기네 서버 같이 가져와서 자기네가 알아서 뭐 LMM을 돌리든 SMM 그걸 돌리든 뭔가 돌려가지고 만들려고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지면 엔비디아 칩 가격이 떨어지면 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AI 혁명 확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옛날 2000년도에 이제 IT 뭐 Y2K 막 문제 되고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통신 깔 때 막 여기저기 그냥 누구나 다 까는 것처럼 지금 누구나 깔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확장될 수 있고 여기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AI 칩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네. TSMC 코어스가 올 초 기준으로 월 17K밖에 안 됐거든요. 캐파가. 근데 내년 말까지 지금 한 80K 정도까지 5배 정도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티지죠. 근데 그것만 해도 지금 HBM이 내년에 아마 쇼티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2배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한 지금 소요량의 상당 부분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얘들의 어떤 그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메모리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기존 라인이나 디램 라인 사실 여기서 신규로 하기는 어렵고 뭐 공급 과잉이니까 디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돌리는 거를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무섭지 않나요? 걔네들 이거 했다가 만에 하나 안 써 이래버리면 완전히 그 공장 그냥 다 놀아버려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DDR 칩 다이보다 HBM용 칩 다이가 2배 이상 커요.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전환을 하면 좀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신규로 깔려면 한 10K당 1조 정도가 들어요. 네. 근데 기존의 DRAM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는 거는 훨씬 적게 들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적게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네. 한 10K당 한 1000억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기존 DRAM도 이쪽도 수요가 많은데 만약에 터지면 네. 내후년 정도 네. 25년부터 터져버리면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장 점유율 빠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에요. 네. 헤드로서는. 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HBM은 쉽게 얘기하면은 꽃무늬 청바지예요. 근데 그걸 남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꽃무늬 청바지를. 팔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하고 정해진 물량만 받는 거지 그 외에는 거의 완벽한 맞춤형 메모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거의 지금은 엔비디아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AMD가 HBM을 원한다고 하면 또 AMD에 맞는 HBM을 만들어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AMD에 맞는 또 스펙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정도면 또 굉장히 뭐 물량이 적지는 않는 수준이고 이제 그런 쪽만 투자한다 그래도 네. 뭐 충분히 이제 수요는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주문형 네. ASIC AI 반도체들 중요한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100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에 드는 D1이라는 칩 이런 데도 HBM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버전 나왔을 때는 걔들이 요구하는 시장도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요 이제 정말 메모리 시장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눈앞에 있는 걸 수 있는데 사실은 계속 표현드리는 건 D램은 원단을 만드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어서 잘라만 주면 그냥 알아서 쓰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옷을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단을 잘 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단만 팔아도 충분히 많이 남고 마진이 많이 남을 때는 50%씩 남았는데 옷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물어봐야 되고 뭘 원하는지 자꾸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시스템에서도 봤지만 그거 삼성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꽃무늬든 뭐 장미무늬든 어쨌든 주문하면 사가니까 그 재고 리스크는 훨씬 적습니다. 재고 리스크는 전혀 없죠. 네. 왜냐하면 정해진 사람한테만 파니까. 맞습니다. 얘들이 주문한 거는 다 사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공정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한참 하다가 딱 끊겨. 만약 3년 4년 있다 딱 끊겨.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면 골 때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들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이제 파운드리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그 AI 주문형 또 AI용 뭐 GPU 이 쇼티지가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규모가 어느 정도 쇼티지라고 대략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AI의 기술 트렌드가 그 기존의 LLM 기반이잖아요. 네.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가다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LLM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AI 성능이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잘 넣어주면 계속 선형적으로 좋아져요. 네.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LLM에.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컴퓨팅 파워를 높이는 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 수가 원래는 챗GPT가 1750억 개 파라미터였는데 이번에 GPT-4 같은 경우는 한 4000억 개에서 500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하고 있고 그 네이버도 기존에 하이퍼클로버는 20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에서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한 3000억 개 정도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조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PT-4 써보면 대답이 엄청 늦게 나와요. 네, 그렇죠. 한참 다 나. 그래서 딱 질문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질문 답변 다 나왔으면 그때 보고 뭐 그렇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LLM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렇죠. 머신러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이 어떤 원칙 자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 스케일링 로우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한 10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수를 넘어가면 얘가 갑자기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갑자기 막 허접한 대답 내놓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컴퓨팅 파워에 엔비디아 칩을 계속 비싸게 사는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 2017년도에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것처럼 완전히 내년에 뭐 스몰 LLM이라는 이런 쪽에서 라이트한 걸 쓰면서 연결해서 완전히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넘어설 만한 것들을 내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게 엔비디아 칩을 사서 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하신 걸로 더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면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 값을 만들어서 가상 근사치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답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도 틀릴 수 있으니 10,000개의 대답 중에서 중간 값을 하면 거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양을 그냥 갖다가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걸 다 읽어봐서 중위값을 만드니까 컴퓨터가 계속 그 쉽게 얘기하면 100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00개, 100,000개, 1,000,000 개를 읽어내야 되니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LLM 모델이 한국한테 완전 축복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트렌드가 예전에 뭐 그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갔다가 이게 뭐 트랜스포머로 가는 것처럼 아주 효율적인 모델을 누가 천재가 개발해서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라이트한 거 써도 돼. 그러면 설비 그중에 설비 깔아놓은 건 완전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의 AI 전문가들도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이론 말고 다른 이론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완전 스테이지가 무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무대에서 시작하고 이거가 변형되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투자하면서 이런 것까지 그건 안 되죠. 그럴 필요는 그러니까 그 거의 그럴 가능성은 저는 향후 3년 안에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는 반도체 사이클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이론이 제가 알고 있기는 70년대 나온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서야 실현된 건데 갑자기 어떤 이론이 새로 나와서 확 바뀐다?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왜냐면 예전에는 이 AI 모델을 고도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매개 변수하고 빅데이터하고 그리고 모델링이에요. 근데 왜 지난 한 2000년대부터 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가 거의 AI 암흑기라고 불렸냐면 그때 컴퓨팅 파워 개선이나 빅데이터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AI 전문가들이 모델링 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작은 그쵸, 유형 가지고 맞습니다. 정확한 답을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머신러닝으로 확 데이터 밀어넣고 컴퓨팅 파워 막 주고 하니까 이게 2010년대부터 확 좋아진 거거든요. 이제 그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지금 이 AI 혁명에서 메모리의 주문형 반도체화는 우리 산업의 굉장히 밸류체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너무 엔비디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HBX 같은 경우는 20몇만 달러 뭐 이렇게 받아 보니까 칩셋 이 컴퓨터 한 대인 거죠. 서버 컴퓨터 한 대가 20몇만 달러. 칩 한 개가 20만 달러는 맞습니다. 서버 한 대가 20만 달러고 거기에 8개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건 빅테크 외에는 너무 비싸서 접근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GPU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 파운드리가 막 넘치게 돌아가서 그러면 상황은 전혀 다르고 정말 회사마다 우리만의 AI 할 거야. 그쵸.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사무의 AI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단위당으로 AI를 펼치는 것보다는 거대한 애들이 AI를 만들어서 이걸 팔아 제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 보이죠. 그렇죠. 구글이 일종의 파라미터를 제미나이를 한 거는 결국 구글이 지금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아는 거하고 액션하는 건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구글은 GPT 기반으로 팍 전환해버리면 자기네들 검색 광고 매출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못 간 건데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거를 GPT, 오픈 AI한테 뭔가 이 경쟁 구도를 만회하려고 제미나이를 내놨는데 여기 일종의 매개 변수를 썼다라는 거는 앞으로 컴퓨팅 파워는 계속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는 빅데이터를 거의 공짜로 갖다 썼잖아요. 거의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제대로 돈을 안 내고 그냥 몰래 가져온 거죠. 근데 최근에 뭐 헐리우드에서 파업하고 있고 내 IP에 대한 권리를 달라. 내 IP 가지고 공부해놓고 왜 내 일자리를 없애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빅데이터에 독을 푸는 기술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나이트 쉐이드라고 해서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빅데이터에 독을 풀어놓고 얘를 몰래 가져가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면 얘가 바보가 돼요. AI가. 그런 기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엔비디아한테만 눈탱이 맞으면서 개발하면 되는데 이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옛날 우리 MP3 플레이어 생겼을 때 MP3 공짜로 처음에 막 갖다 쓰다가 나중에 다 돈 내고 구글 이제 뭐 그 애플 뭐 이런 데서 이제 돈 내고 MP3를 사다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도 기존 개발할 때는 거의 공짜로 갖다 썼는데 이제는 야 니네 데이터셋 뭘로 가지고 썼어? 여기서 내 IP 가지고 썼으면 돈 내.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개발비 훨씬 더 들어요. 늦게 개발할수록.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아까 말한 독을 푼다는 게 그 일종의 할루시네이션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웹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딱 데이터 학습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해달라 하면 그럴듯한 걸 내놓잖아요. 완전 다른 걸 내는 거죠. 개 그려줘 그러면 고양이 그려주고 얘 독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소스 코드 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빅데이터 애들을 가지고 가면 걔네들한테 보일 때는 다른 게 보여져가지고 맞습니다. 값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왜곡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 어쨌든 그걸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결국은 AI 칩,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AI 시스템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거고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만들기만 하면 많이 팔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도 반영이 안 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영역은 너무 성장 가도가 높은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적응을 잘 못할 뿐이지.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쪽도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예. 선단 공정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도 좋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HBM 쪽도 사실 뻔히 쇼티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를 독점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거를 다 감당을 못하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오죽하면 선지급금이 아니라 선투자금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조 정도 줬죠. 지금 거의 2조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2조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해라, 공급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일부 담당해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시장까지는 그런 걸 가지고 뭐 다른 이게 뭐 혹시나 수요가 갑자기 꺾일 거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적으로 볼 때는 이 그 전체 그 서버 시장에서 AI의 침투율이 거의 9% 정도 됩니다 올해. 근데 내년에 한 12%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가적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제일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10% 침투율 넘어갈 때. 옛날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 때도 침투율 10%일 때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제일 주가가 세게 탄력적으로 올랐고 전기차도 침투율 10% 됐을 때 2차 전지가 제일 셌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AI는 충분히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3년도에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그 AI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12월 달 막판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에 비하면 거의 반영이 안 됐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23년도는 하이닉스의 해였다면 24년도는 삼성전자와 그쪽 밸류체인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HBM은 무조건 만들 테니까 설마 24년 못 만들겠어요? 네,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인텔에 가졌던 그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처럼 간다 그러면 아무도 인텔에 기대를 안 했는데 예상보다 잘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내년도 삼성이 너무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못하지만 돈 나빠질 게 없구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안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뭐 글로벌 파운드리즈나 UMC 같은 업체가 우리도 선단 공정 할래, 어드밴스드 패키징 할래,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일단 EUV 장비를 못 사갔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못 사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갖고 갔다가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큰 틀에서 보면 EUV 갖고 온 다음부터 파운드리가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디램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이제 EUV를 강하게 밀었던 사람들 이야기는 이게 학습료다. 미리 우리가 지불한 학습료다. 나중에 다른 업체들 EUV 쓰면 우리보다 더 심하게 호되게 당할 걸 이런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삼성은 진짜 완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EUV 장비 들어와서 미세 공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4, 5년 이상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4, 5년 정도. 그러니까 4, 5년 정도 헤매면서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업력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논문들이나 특허들이 출원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EUV 쪽이 메인이 되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삼성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TSMC 외에는 가장 강력한 그 캐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래서 24년도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주가는 조금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1년도에 꿈꾸던 그게 24년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기회들이 그냥 떠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아니 지금 뭐 사실은 뭐 엔비디아하고 AMD하고도 잘만 하면 맡기고 싶지 잘할 나는 보장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보장만 된다면 왜 안 맡기겠어요, 그죠? 그렇죠. 사실 삼성이 못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 업체들이 뭐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담당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못하니까 독점적인 지위가 더 강해진 거죠. TSMC가 맞습니다. TSMC가 더 수혜를 많이 보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년도 전반적으로 24년도 이런 IT 쪽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 생각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은 상반기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그 키워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가 삼성 가우스가 나오면
오히려 실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예전에 우리 그 스마트폰에 보시면 아이폰이 나오고 네. 막 삼성도 이제 우리 곧 내놓는다 그러는데 막상 나왔는데 옴니아 나왔잖아요. 옴니아 나왔죠.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완전히 안 좋은 포지션을 했다 그러면 수익을 못 냈을 거예요. 네. 근데 옴니아 나오고 옴니아 2 나오고 별로였는데 갤럭시 S부터 쓸만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갤럭시 S3는 꽤 잘 만들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 거고 AI는 그리고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는 가는 흐름인데 일단 가우스가 나오면 이게 사람들 실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감산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는 AI 쪽은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 거의 IMF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감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는 저는 정말 그 레짐 체인지 못지않은 변화를 줄 거라고 봐요. 네.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예요. 주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보냐면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매출 대비해서 캐펙스가 거의 40%였어요. 네. 그러니까 100조 매출이 나오면 40조는 무조건 투자하는 거 빼놓았거든요. 네네. 근데 감산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게 캐펙스가 30%까지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면 다시 증산하고 다시 캐펙스 40%로 가겠지. 네. 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나 그리고 마이크론 대표이사가 코멘트 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캐파 증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시대는 거의 없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10%의 캐펙스 룸을 가지고 뭐 할까? 그 이익 잉여 가지고 뭐 할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주들한테 배당 늘리고 아마 네.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도 그 23년도 연말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외국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반도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후반기부터 해서. 근데 한국 분들이 지금 팔고 있죠. 많이 올라서 파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안 올랐는데 팔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팔아갖고 게다가 2차 전지를 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본전 오면 다 팔아버리고. 네. 그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년 내내 반도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실 23년도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돌아간 거예요. 반도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나쁘지 않았고, 뭐 반도체 하나만 제대로 뭐 하이닉스만 몰빵 찍고 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난 거니까 올해. 거의 뭐 한 80% 이상 네. 벌었겠죠. 예.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25년도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요. 24년도?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둘 다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삼성이 나은데 네. 요즘 흐름 자체가 가는 주식이 더 가다가 결국 이제 MSCI 이런데 패시브로 던져버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보면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보면 2차 전지하고 바이오 같은 주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밸류가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HPSP나 리노공업이나 솔브레인, 동진 세미케이션 같은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절대 편안하지 않은데요. 얘들이 시총 상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뭐 이런 그 MSCI나 인덱스에 이렇게 편입될 때 충분히 익시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제 항상 그 잘 되는 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따라잡으니까요. 뭐 이거는 뭐 내년에 반도체가 여기서부터 더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밸류에이션 지금 높지만 이익이 50%에서 100% 증가를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되면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위기일 수 있어서. 그렇죠. 코스닥 시총 상위 탑10 중에 반도체주가 하나도 없어요. HPSP가 이제 탑10으로 들어갔나요? 거의 거의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외에는 안 보이죠. 리노는 오히려 밀렸다가 이제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3년 23년 끝내고 24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제 뭐 사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좀 편안한 시장이었거든요.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그게 차별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찐하고 네. 이제 그냥 어정쩡하게 올라왔던 업체들의 그 차이가 확 벌어지는 시점이 클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려면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은 소프트웨어하고 이 하드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경쟁의 어떤 관점이고요. 예. 그 소부장 밸류체인 쪽에서는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중요한데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커스텀 서비스예요. 네. 커스텀 서비스라는 게 AI 반도체는 다 제각각이에요. 네. 다 제각각이고 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네. 이거를 맞춰주려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데이터나 노하우들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막 해서 싸게 밀어낼 수 있는 이런 업체보다는 네. 고객들이 딱딱딱딱 요구하는 것들을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회사들. 네네. 그런 회사들이 뭐 사실 리노공업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R&D 쪽 매출 비중이 높고 예. 70% 이상이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수작업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터커넥트 쪽을 많이 봐주세요. 우리는 밴드위스 쪽을 더 봐주세요. 우리는 네. 방열 쪽을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것들 다 맞게 소켓을 다 튜닝해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네.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 대화했던 내용 중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맞춤형이란 단어가 가장 네, 많이 맞습니다. 띄어집니다. 네. 맞춤형의 시대가 메모리 맞춤형의 시대가 오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맞춤형 ASIC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이 주가가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시작했던 게 메모리 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오늘 대담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우면 2번 들으시면 훨씬 나아지십니다. 진짜로. 저도 IT에 관련 어려운 건 2번 들어요. 예.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라도 한 번 더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우리 IT의 신 가시면 계속 꾸준하게 그 방송을 해주시고 계셔서 또 거기를 들으시면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 그 반도체 영상이 진짜 상당히 이제 점점 아카이브가 커지고 있어서 거기 가셔도 그걸 들으시면 또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